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한 총 예산안 총 수입 651조 8천억, 그리고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총 지출로 구성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의 목적이 민생, 약자, 미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위한 예산안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를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출 증가율이 3.2%인데 내년에 경상성장률 예상치가 4.5%입니다. 그래서 경상성장률 예상치보다 총 지출 증가율이 더 낮다는 의미에서 흔히들 긴축 재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출 증가를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4조 원 정도 구조조정을 했는데 특히 SOC 부분에서 3.6% 정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긴축 재정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예산안입니다. 부자 감세로 인해서 재정 적자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의미의 예산안이지, 이것이 총 지출에 초점이 맞춰진 예산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점은 부자 감세에 맞춰져 있는 예산안들이 3년 연속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총 지출을 3.2%로 제한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서 네 번째로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따르는 내년도의 관리재정 수지도 GDP의 2.9% 수준입니다. GDP 2.9% 수준의 관리재정 수지가 내년에 계획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역시 매우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짤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2% 정도 추정하고 짠 것입니다. 특히 세수 부분에서 성장률 2.2%를 기초로 해서 계산이 된 총 수입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이미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인 1.9%로 추정치를 변경했습니다. 이미 0.3%포인트가 낮아진 것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저출생이라든지 기후위기에 대한 미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들이 충분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조업 위기와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기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도 없고 그 대책에 따르는 예산도 전무한 미래가 없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민생과 약자를 위한 예산이 아닌 부자 감세를 위한 예산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예산이 아닌 재정 적자가 3년 연속 3% 이상 날 수밖에 없는 예산안이라는 것입니다. 또 미래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사실상 하지 않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자 감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한 것은 부자 감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일관된 정책도 없고 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정책도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세안 2024년 세법 개정안이 2025년 예산의 세수와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것인데요. 이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함께 부수 법안으로 자동 부의가 되는 법안입니다.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역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평가하기로 세수 감소형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업 상속 공제 한도액을 대폭 확대하고 또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의 20%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해서 상속 증여세를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재벌이나 또는 중견기업 중에서도 아주 돈이 많은 그런 집안의 주식 보유 경영권 프리미엄 20%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상속유산세 관련된 조항입니다. 특히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현금 배당 일부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자와 배당 소득은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하고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종합과세 대상에 대해서 2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자 감세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상위 1%의 집중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위 1% 부자들에 대해서 세율을 대폭 깎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최고 세율 45%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5%만 내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맞장구를 쳐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 감세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것들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9년까지 5년 누적적인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의한 세수 감소 효과는 19조 5천억으로 추계되는데 이 중 상속 증여세가 무려 20조 1천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소득 단위로 서민 중산층과 고소득자로 나눠서 살펴보면은 4조 4천억 정도가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로 귀착되고 서민 중산층에게는 3천억 정도만 세부담 감소로 귀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2025년부터 적용될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감세안이 얼마나 부자 감세안인가 그리고 세수의 감소를 가져올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2022년, 2023년, 2024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세 번의 예산안은 모두 부자 대기업 감세안이었습니다.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하면 5년 정도 합계된 세수 감소 효과는 73조 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의해서는 4조 2천억 그리고 올해 세법 개정에 의해서는 19조 5천억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소의 많은 부분, 특히 기업이 아닌 개인 부분에서 대부분은 바로 부자 감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나친 감세 정책의 결과로 사실 2023년 이후로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즉 위법 상태를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도 사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우 선언적인 의미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법을 아무런 제재와 아무런 비판과 반성 없이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부자 감세 기조는 사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로 특히 2022년, 23년에 경기가 나빴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서 세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가 더 커진 거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감세 정책을 통해서 세수가 더 나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세수가 감소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19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재정 지출을 확대했고 그 이후에는 재정 지출을 감소해서 국가 채무를 관리하는 단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정 수지 적자를 내고 이 재정 수지 적자를 유지하는 감세 정책을 일관되게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관리 재정 수지가 117조 원 적자였습니다. 23년 87조 원 적자였고요. 올해는 예산상 92조 원 적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세수 결손이 한 30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세수 결손을 합치게 되면은 거의 120조 원 적자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적자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 또 국채 발행을 줄여서 국가 채무가 올라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을 작년에도 썼고 올해도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세수 결손이 무려 52조 원가량 발생했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87조였는데 세수 결손이 무려 52조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만약에 꼼수를 쓰지 않았고 이것이 재정수지 적자로 그대로 잡혔더라면은 작년의 재정수지 적자는 거의 14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됩니다. 작년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동원한 것은 외평기금에서 20조 원을 빌려온 것입니다. 물론 정부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기금과 일반회계 사이에 이 돈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히 기금에서 돈을 다시 뺄 때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일반 예산이 기금을 도와주게 돈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반대의 경우는 매우 특별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사실 세수결산을 막기 위해서 환율이 고환율이라는 국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외평기금에서 20조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사지 않는 예산을 불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특히 피해를 봤던 것이 지방교부금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방교부금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는 복지 관련 또는 저출생 관련된 예산 집행들이 많이 줄어들게 됐던 것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한 30조 원 정도 세수 결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지방교부세 한 6조 5천억을 불용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평기금에서 4에서 6조 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금들에서 돈을 빼서 14조에서 28조 원 정도 활용해서 세수 결손 부분을 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업으로 따지면 이거는 분식회계를 하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이렇게 돈을 뺐다가 사실 많은 경우엔 기금에 돈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데요. 그러면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가 돈을 더 쓰게 하는 식으로 사실상 미래 정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야별로 그러면 한번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복지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매우 중요한 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런 급여별로 부양자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 대상자가 340만 명에서 41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디테일한 몇 가지 복지 정책들에서는 이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작은 부분들이고 크게 보면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 고용 예산은 2024년 대비해서 4.8% 정도 늘었습니다. 11조 4천억 정도 늘었는데요. 예산 지출 규모가 3.2% 늘었는데
보건복지 고용은 4.8% 늘었으니 이 보건이나 복지 고용에 윤석열 정부가 더 신경을 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2019년에서 2023년 과거 5년 동안에 이 3개 부문의 예산 증가율은 8.8%입니다. 그 많이 늘어나는 제일 큰 이유는 고령화라든지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같은 그런 자연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의무 지출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8% 줄였다는 건 정말 최소한으로 늘렸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4천억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공적연금 7조 5천억 넣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치 4.8% 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고용이나 복지, 보건에 신경을 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기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분야로는 R&D 예산 부분입니다. 작년에 R&D 예산을 한 10% 삭감해서 굉장한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다시 삭감했던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예산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 29조 7천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년 전 예산과 다른 것은 이른바 응용 분야 초격차 선두 기술이라고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통신, 그리고 뭐 AI 이런 쪽에 R&D 예산을 대폭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응용 기술의 R&D를 이처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는 사실상 대부분 기업들이 R&D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R&D에 주로 투입해야 될 부분들은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재작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기초 부분에서 삭감된 예산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 차례 사실 말씀드린 부분인데 R&D 지출을 많이 하면은 경제가 잘 성장할 거라는 잘못된 신화에 우리가 좀 빠져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R&D 지출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대 증원을 2,000명 늘리는 거, 그것 숫자에 집착해서 의료개혁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R&D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R&D에 대한 지출을 굉장히 늘렸습니다만 성과 부분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 미흡했다는 것이 바로 응용 분야였던 것입니다. 즉 특허나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는 이른바 원천이라는 이름으로 응용에 대한 국가가 정말 해야 될까라는 그런 R&D에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성과는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R&D 부분 지출이 효율적이지 않고 언젠가 R&D 부분에 대한 지출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10% 끊으라 그러면서 그리고 일률적으로 돈을 깎는 식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R&D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설득도 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예산에서 사실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R&D 투자 많이 하면 경제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신화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소득과 R&D 지출 수준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미국이 96년 에서부터 2018년까지 1인당 GDP 대비 R&D 지출을 얼마 했느냐를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EU 국가,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기간 동안에 R&D 지출은 미국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면은 90년대 이후에 미국이 서유럽 국가보다 성장률이 높아진 게 R&D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EU 서유럽 국가들의 R&D 지출 비중은 그 이전에도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보시면 굉장히 높게 가고 있는데 일본, 파란색이 일본 좌표인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일본의 90년대부터 2018년까지 R&D 지출 비율을 보시면 서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R&D 지출을 많이 해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일본이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아야 됩니다. 양적으로 R&D 지출을 많이 한다는 것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사례에서도 극명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MB 정권 때부터 R&D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MB 때 과기부를 없애면서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해서 R&D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R&D 지출을 많이 하면은 성장한다는 그런 미신에 빠져서 그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일종의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R&D 예산 구조 조정은 향후에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이걸로 한번 혼나니까 금방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또 더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응용기술 분야에 더 투자하겠다는 과거 퇴행적인 예산을 지금 짜고 있다는 문제점을 꼭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이제 저출산 예산입니다. 저출산 과거 예산은 사실 저출산하고 관련이 없는 예산들을 다 집어넣어서 과장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 정말 관련된 예산으로 추리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과거보다 원래 22%나 늘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조 1천억에서 19조 7천억으로 늘렸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의 예산이 주거 관련 예산입니다. 14조 8천억. 사실 저출생 문제하고 직접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일가정 양립은 4조 4천억. 돌봄은 5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저출산에 적합한 예산들이 많이 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출산 예산들이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계속해서 지금 깎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고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가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의 연도별 시행계획상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와 지자체가 내는 국비 보조사업 지원 금액을 합쳐서 추정한 값이 있는데요. 그 값에 의하면 오히려 올해가 내년 예산이 작년보다 6.8%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51조 7천억에서 올해 즉 내년도 예산은 48조 2천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만 보면 마치 는 것 같은데 주거가 대부분이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쳐서 가는 실질적인 저출산 대응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지원 예산이라는 것이 OECD하고 생각하면은 OECD 평균의 거의 3분의 2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이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생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가족 돌봄, 가족 지원 예산만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일본이나 서유럽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경제 구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제 구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늦추고 그러다 보니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비혼 출생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아직까지 장벽이 높고 하다 보니까 사실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출생률 감소의 3분의 2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관련된 것입니다. 이른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라는 것을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대상 예산 규모가 한 7조 5천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감축 예산은 그중에서 6조 3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에서도 한 4조 6천억, 감축 예산 한 3조 9천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예산안에 있는 액수 자체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5년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쓰겠다고 잡혀 있는 그 예산에 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 24년, 25년 예산 자체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있는 예산에 못 미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정부가 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측면인데요. 그 NDC에서 분류한 체계에 같이 감축하는 예산들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국회에 제출한 예산 항목들이 다 기준이 다르게 돼 있다. 2030년까지 감축 목표, 그리고 2050년까지 넷지로 탄소 중립을 정말 달성할 의지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안타까운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이 헌법 불일치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31년에서 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녹색성장,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만든 예산안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항목들도 NDC와 일치되지 않고 3년 내내 다른 식으로 항목을 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출생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예산적으로 볼 때 그다지 반영이 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른바 제조 위기 문제, 산업 공동화, 그리고 아리백 이행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은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한 2030년쯤에는 동남권 중화공업단지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리백을 못해서 첨단 산업들이 국내에서 더 이상 입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2030년 예산으로 따지면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예산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현의 경제브릿지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